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방법론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인가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뭐 한 학기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것 같아서 어, 일부러 이제 간단하게 살짝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니까 이걸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네, 다시 사진은 끌게요. 자, 오늘 강의는 사회조사의 윤리와 관련된 강의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조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사회조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무언가 올바른 어떤 거를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사회조사 윤리라고 하는 거는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우선 이제 이 사회조사 윤리 조사의 악용이라고 얘기를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는 조사의 윤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조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방식으로 사회조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조사를 악용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첫 시간에 사회조사 방법을 배워서 사회조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사회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거를 제시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 관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어, 덧붙여서, 원래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을 하면, 저희가 지금 미처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여 관찰,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론인데,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인류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신방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문지 만드는 것 중심으로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다루지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 설문지 만드는 거 관련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사회조사 방법론 시간에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뭐 이 실습을 제대로 못한 거는 있지만, 설문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요 수업 내용을 충분히 동영상 강의만 잘 들으셔도 이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설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설문지를 볼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실험하고 참여 관찰은 뭐 우리가 하나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 모든 거를 다 뭐 대충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참여 관찰하고 실험은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 이제 요게 조사의 악용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통계법의 33조하고 34조에 저희가 그 예시로 지금 쓰고 있는 설문지의 안내문에도 요게 나와요. 항상 이제 이런 말을 붙입니다. 뭐 33조와 34조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33조만 일반적으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얘기를 안내문에 넣어놓냐면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설문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써놓고 익명성 보장 또는 비밀 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첫 번째로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말이 안내문에 나오고, 여기 보시면 그 회사명, 전화팩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사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게 돼요. 많이 얻게 되는데, 이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설문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정보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다 적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느 회사에는 비정규직을 참 많이 쓰는구나. 어느 회사는 임금이 굉장히 낮구나. 이런 얘기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어떤 의미냐면, 연구자가 그 설문에 응답한 회사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가 아니라 연구자는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어떤 거냐면, 연구자가 획득한 이러한 정보들을 본인만이 알고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할 때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자가 개별적인 모든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건데, 그 개인이, 그 연구자가 획득한 정보를 외부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만 공개한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악용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사를 빙자해서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정보들을 획득하려고 조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 주로 그런 짓을 할까요? 마케팅을 담당하는 쪽에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내세워서 소비자나 사용자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에 써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회조사는 아니지만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경품 같은 거를 추첨할 죄송합니다. 경품 같은 거를 추첨할 때 응모권을 작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응모권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성별, 생년월일까지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원래는 그것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추첨을 하고 추첨해서 선정되지 않은 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주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케팅 자료를 그 주소에다가 뿌려대는 겁니다. 전화번호에 문자를 뿌려대는 거고, 사회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악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정불화
가정생활에 관한 조사를 하면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거가 당연히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는 이혼이나 남녀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익명성과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전제를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과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조사의 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린 연관 지어가지고 이 조사를 마케팅 수단으로, 즉 개인정보의 접근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터넷 경품이나 이벤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 조사. 자,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회원에 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왜 이런 정보까지 적어 놔야 되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오만 가지를 다 적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목적이 뭐냐? 회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발송하고 뭐 주문에 대한 결제를 하고 하는 데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가 가진 정보를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회원 가입의 항목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뭘로 이어지는 거죠? 제품의 홍보라고 하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어진다. 이런데 이제 조사를 빙자해서 써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쓰면 가입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입력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껄끄러운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조사 자체를 다르게 활용하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조작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조사를 해서 뭔가 숫자로 뭔가를 얘기하면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사회조사를 통한 정보 조작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 대상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조사는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하는 게 표본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뽑아내는 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학에서는 철저하게 표본을 자신들이 원하는 표본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론 조작의 첫 번째죠. 왜?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설문 문항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두 개 다 여론의 조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조작은 조작인데 조사는 조사대로 그럴듯하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사의 결과를 조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료를 조작을 한다. 입력값을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도록 원자료에 있는 응답값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범죄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자, 원자료를 조작하는 거와 결과 수치 조작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결과 수치는 원자료를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으면 원자료는 그대로 두고 결과 수치값만 바꿔버리고 그 결과 수치값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긴 하겠죠. 자, 근데 이 결과 수치를 조작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자료를 공개해라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자료는 조작되지 않고 결과의 수치값만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료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에 사회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으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사 대상의 조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치 여론조사의 합법적 조작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전화로 대부분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데, 집전화라고 하는 건 유선 전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조사의 방식, 조사의 대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적이고 젊을수록 진보적이다. 성향 자체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표본에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비중에 따라서 여론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되, 조사 방법에 있어서 유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무선조사를 하느냐, 무선조사라고 하는 건 핸드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선조사는 우리가 있는 직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 집단을 설정을 할 때 전화 방법을, 전화조사를 한 유선전화를 비중을 예를 들어서 높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보수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무선전화 비중을 높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으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지역구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인원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지 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뭐냐? 뭘 봐야 되느냐?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유선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느냐, 어느 거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할 때 유선전화 방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이 나오겠죠. 반대로 본인이 진보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 무선전화 중심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합법적 조작이다. 그러면 결과치로 사람들이 누구를 몇 퍼센트 지지한다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이미 조사의 설계를 할 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사를 이제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이거는 지금도 여론 조작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거 이제 설문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밑에 거를 보시면 문항에서 응답값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유효 투표에서 모름이나 무응답을 항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리커트 5점 척도를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5점으로 나눠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5점 척도를 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가운데 값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구역을 자율통합하는 6곳을 선정한다. 자, 그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대부분이 모름이나 무응답을 하겠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름이나 무응답 또는 보통이다라는 항목을 빼버리면 나는 잘 모르고 생각이 없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론의 조작이 생기는 거죠. 왜? 모르지만 아무 쪽이나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칸을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얻어낼지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에 5점 척도를 쓰느냐 4점 척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 원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문항을 조작해서 어떤 특정한 응답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질문의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더 많은 예산, 이거 잘못 썼는데요. 예상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자, 똑같은 얘기죠. 내용적으로는 정부는 사회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쓴다라고 하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문장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예산을 더 쓰는 거는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용어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사회복지의 예산을 정부가 왜 자꾸 쓰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예산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따내고 싶으면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싶으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써야지라고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면 여론 조작을 얼마든지 문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문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앙일보의 엉터리 여론조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명박 후보 예전 거죠. 재산의 의혹에 관한 의견.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죄송합니다. 당시엔 그렇게 흠이 아니며 대통령 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 문항은 당시엔 흠이 아니었더라도 정도가 지나쳐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 재산 축적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응답이죠.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앞부분에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다 이렇게만 물어보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중앙일보가 앞부분에 사족을 붙여놨죠. 당시엔 그렇게 흠이 아니며 그 밑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인데도 당시엔 흠이 아니었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두 개 다 어떤 응답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문제가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은연중에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흠이 아닌 건데 그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응답지를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양쪽에다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명박 후보 재산 의혹이 뭔지. 재산 의혹이라니까 의혹인데 흠이 아니니까 사소한 거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거예요. 며칠 전 거죠. 여기 이제 입력 뉴시스인가 하는 뭐 신문 출처도 제가 밝혀놨으니까 6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 교수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10명 중에 8명이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놨죠. 그럼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은 올해는 동결 내지 인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요 앞부분은 이제 기자가 이렇게 쭉 써댄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고용 안정성보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이제 멘트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21년도에 적정 최저임금은 %N 해가지고 110명, 110명을 물어봤더니 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68.2%고 대폭 인하와 소폭 인하를 합치면 이게 거의 8명 80%에 해당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죠? 최저임금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되고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사값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조사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 밑에는 이제 조사된 결과에 대한 결과값이니까 요 윗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에 의뢰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68.2%, 인하 의견이 14.5%, 그래서 합치면은 약 한 8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10명의 모집단이 뭘까? 상경계열이라고 하면 경영학, 경제학만 되는 건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110명을 뽑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자, 그게 왜 중요하죠? 표집 오차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잖아요. 자, 2만 명일 때 우리가 표집 오차를 계산을 하면, 대부대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 그 표집 오차 그 표본 수 계산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셨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모집단의 숫자를 최소한 알고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 오차를 3%, 4%, 5%, 2점 몇 프로로 했을 때는 표본 수가 몇 개다. 그래야지 우리가 표본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표집 설계라고 하는 것도 교수 110명을 칭화 표집을 했는지 군지 표집을 했는지 무작위 표집을 했는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건 뭐죠? 지 멋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써 있는 거 조사 대상 상경계열 교수라고 돼 있어요. 상경계열 교수를 대상으로 노동 이슈 인식도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했다. 상경계 교수가 노동 이슈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노동 문제를 개뿔도 모르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교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경계라고 해서 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경계에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넣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영학과 교수가 경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느냐? 경제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경제학과 교수라고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냐?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교수분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노동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즉 상경계열에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됩니다. 그걸로 강의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기 전공이 아닌 거를 노동 이슈 인식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마치 저한테 기자가 와가지고 우주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우주선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교수니까 전문가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일반적으로 상경계열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노동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시고 경영자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학과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업을 하는 사람,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 양쪽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동결이나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기관은 시키는 대로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조사기관이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면 무슨 연구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연구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경련의 산하기관이에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돈을 대고 그 돈으로 운영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대변하는. 자, 그러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뭐죠?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여론을 빙자해서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올릴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조사 결과를 거의 조작하는 수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면 뉴시스라고 하는 신문인데 뭐 하는 신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신문에서 그대로 실어준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전형적으로 사회조사를 악용해가지고 조사가 뭔지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조사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타고 방송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은 아, 전문가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해하지 못. 네, 조사합니다. 우리 시리가 갑자기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끼어들었는데, 자, 그래서 사회조사와 윤리라고 하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악용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엉터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 시간 강의니까 뭐 이렇게 아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35분이 지나갔네요.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일반적 실습 과목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준화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건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책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또 면접을 하고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문지 문항 하나하나를 조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만든 그 문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든 문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그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실습을 못하는 대신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전보다 그 실습 과제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예전에는 뭐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실습 관련해 가지고를 직접 얘기하니까 자세하게 이 양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양식을 대폭 바꿔 가지고 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 방법론은 기말고사 공지한 바와 같이 기말고사를 어쨌든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해진 기말고사 일정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설문지 최종본을 과제 게시판에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몇 번째 질문이 들어온 것처럼 최종본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폭 바꿔서 내용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그때그때 과제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중심으로만 이제 보는 거고, 실제로 성적을 매기는 거는 결국은 이 조사 설문지를 개인이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2주 정도 있나요? 최종 제출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혹시 설문지 작성과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하는 거는 여태까지처럼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 구체적인 대답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이런 척도 수준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셔도 되고, 좌우지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수록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명심하시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